네,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낮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뜨거운 현안들 보수의 품격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는 전남 영암에서, 20일에는 대전 유성구에서, 얼마 전에는 서울 송파와 김포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건지 사건본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9월 27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 연휴인데 이게 뭐 너무 이슈가 많네요. 그죠? 좀 명절 연휴 전에는 조금 차분하게 용산으로 또 서울역으로 가는 정치인들이 또 환송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떨지요. 자,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 이슈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벽까지도 KBS 뉴스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첫 번째 소식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자, 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유창훈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검찰이 주장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 또한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피의자 방어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여기다가 직접 증거 자체도 부족하다 이런 또 판단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걸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을 보였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법원은 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 자체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검사 사칭했던 그 부분들, 과거 있었던 걸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관련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 의심 정황, 이게 있는데
이건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또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상관이 있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증거인멸 우려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검찰은 야당 대표의 영향력을 근거로 하면서 향후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유창훈 판사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인 게 오히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든 거예요. 뭐 상당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찰 주장을 뒤집은 셈입니다. 어쨌든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이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동원해서 수사를 진행을 1년 반 뭐 이렇게 해왔는데 증거 부족, 혐의 소명 실패라는 결과를 검찰이 얻은 셈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거 법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2년간 뭐 표적 수사 이런 반발에 무릅쓰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이 법원의 첫 잠정 판단에서 판정패를 당한 셈이 됐기 때문에 남은 수사의 동력에도 큰 타격 입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보시기에 좀 검찰 수사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게 한동훈 장관은 과연 어떻게 얘기했을까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근길에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서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중간 단계다. 또 그리고 공정한 수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방금 들으신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어차피 본재판으로 가봐야 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재판에 가서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검찰 수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잠깐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재판을 강조했다면 굳이 처음부터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기소로 가도 됐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혹의 정점을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신병을 확보해야 사실 모든 혐의가 완성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혐의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중 추궁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제 구속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무리함을 불사하면서까지 갔던 것인데 이번에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신병을 확보해서 이재명 대표를 추궁하는 것도 어려워졌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건 전체의 혐의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김용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같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혐의까지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그 혐의 입증이 그 다른 피의자들까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계획도 검찰이 다시 좀 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그 지금 박정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2년 동안 이뤄진 수사에서 사실 이 제1야당 대표다 보니까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야당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구속이 안 되면서 이런 비판이 앞으로 뭐 야당에서 더 거세질 거로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모든 의혹의 시작이었던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를 중심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가 배임 혐의인데 검찰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천화동이 1호 지분 절반 이 428억을 약정받은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분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그렇죠. 핵심적인 혐의입니다. 녹취록이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도 천화동이 1호 지분 절반이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것인 것처럼 그런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입증이 가능하냐라고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이 기각이 돼버리면서 검찰이 이 핵심 혐의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입증해야 되는 직접 증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데 추석 연휴 기성길 인사부터 엇갈린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역하고 용산역에서 고향을 향하는 귀성객들을 배웅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 일정을 취소하고 아침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그다음에 이어서 비상의총까지 열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각이 될 줄 몰랐다. 뭐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이 예상을 벗어난 결과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가 올라가느냐, 또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심해 왔을 텐데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추석 민심을 향한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기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걸 논의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퇴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법원의 영장 발부는 기각이 됐지만 소명됐다는 뭐 그런 부분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이나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 가지고 뭐 피의자 직접적 얘기 하지 않았지만 이 관련된 관련자들, 특히 민주당 내에 있는 인사들까지 지목을 하면서 확인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거고요. 그리고 판사, 그러니까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사법의 정치가 어떻게 보면 관여가 된 거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사법부를 흔들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상의총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결국 김명수 지금 퇴임한 대법원장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 동안은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를 계속하면서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계속 얘기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법 리스크 부과 계속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읽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오늘 의총 분위기 보니까 좋더라고요. 박수로 의총 시작해가지고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체포동의안 가결 때문에 당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뭐 의총할 때 뭐 고성도 오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의총은, 오늘 오전 의총은 서로 막 포옹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박수로 이 의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재명 대표 기각으로 민주당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친명 비명 간 다툼은 없었다. 네, 당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오늘 의총만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있어서 다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 또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까지 윤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예정했던 대로 용산역 귀성 인사에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이제 녹색병원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네. 자,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그동안 제기가 됐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는 별개로, 물론 거기서 수사하다가 나온 의혹이긴 한데 이 외곽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오늘 송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4월 29일에 송 전 대표 자택을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151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받게 됐고요.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찾다가 보니까 입법 로비를 받은 정황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는 것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불법 후원금을 제공을 받은 대가로 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이 김모 씨를 통해서
후원자의 현황과 관련된 입법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도 혹시 연루된 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도 사실은 이 자금 출처를 찾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단체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까지 이 수사를 하게 됐던 것이고 거기서 또 다른 지금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은 일단 피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혐의 수사와 그리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기소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기소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 또 송영길 전 대표와 그 관련자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수사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또 과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2차 정부 개각 내용입니다. 김영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오늘 진행 중입니다. 자, 오전에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홍범도 장군 이 흉상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홍범도 장군의 육사 졸업증서 회수 질문 여기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연결시키는 게 잘못이다. 독립투사로서의 증서를 주는 건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졸업장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회수를 한 다음에 소각 가능성까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도 육사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항일 무장투쟁 그거는 받아들이겠지만은 공산당원이 됐던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육사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친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뭐 몇 차례 다뤘듯이 여러 가지 이제 과격한 발언들 특히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했던 데 대해서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있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이제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 전두환 뭐 12.12 이제 쿠데타 이걸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전체 영상 보면 사실이 아니다. 지금 한국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도 신중하게 발언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소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절 연휴가 들어가기 전날 첫 번째 인사청문 후보자로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이 더 있으면 또 우리가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면서 이미 본격적인 귀성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귀성 정체는 오늘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자정을 넘어서면서 정체가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이런 만큼 고향으로 가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귀성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정체가 모두 47km로 늘었습니다. 반포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오산에서 남사 사이와 이후로는 망향휴게소에서 옥산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지면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1번 국도 정체도 빠르게 늘었는데요. 특히 천안 일대의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치악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진입하자마자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 관련입니다. 어제였죠. 정부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군 장병이 참여한 시가행진 등을 포함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어제 26일 열었습니다.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네, 어제 뭐 시가행진 또 서울공항에서 있었던 기념식 이걸 보면 우리 이제 첨단 무기들도 볼 수가 있었고 또 도심 시가행진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모습, 네. 능노한 모습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 좋아하는 그런 표정도 봤습니다. 박정우 기자도 군생활할 때 뭐 분열 같은 거 좀 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저는 못했고 저는 행정병이라서 행정 업무만 많이 보다가 굴보직, 제대했던 굴보직 행정병. 나름 네. 힘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뭐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격려도 보냈고 함께 박수도 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10년 만에 시가행진 눈길을 끌었고 외신에서도 많이 주목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의 국군의 대북 메시지를 보면 지난해보다 좀 강한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직접 겨냥을 했어요. 핵도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정권의 종말을 맞이할 거다 이런 메시지였고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 정도 톤이었는데 강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지난해에는 북한 정권을 향해서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거다라고 압박을 한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이번에는 뭐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 또 핵 억제 의지 공개적으로 내보여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빈방문 당시에 한미 핵협의 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네. 한미동맹을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지 않습니까? 또 워싱턴 선언이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의 더 이제 강경한 대응 힘에 의한 평화 메시지를 확실히 주고자 했던 그런 전략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해졌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경했었는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논의도 있고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 주석의 한국 방문도 거론이 됐거든요. 좀 뭔가 관계 개선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연내에는 어렵다. 천천히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이 3국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열릴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한중일 3국 외교 당국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 4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가장 빠르게 개최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최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그 시점 자체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12월 18일 이후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일본과 중국 정부에 타진을 했고 일본 그리고 중국 외교 당국이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18일 이후면은 연내에도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아니고 리창 총리라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추가적인 이 분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최고위급 그 국가 정상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물론 리창 총리도 이제 2인자급이긴 하지만 시 주석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이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정체되었던 3국 정부 간 협력이 재활성되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를 해서 우리 정부도 여전히 중국과의 소통에 있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점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무더기로 이제 과징금 부과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인터넷 신문 보도의 가짜 뉴스까지 심의하기 위한 별도 센터까지 개설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신문 보도까지 심의하는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열었는데요. 방통심의의 얘기는 뭐냐면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중심으로 긴급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신고부터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최우선을 처리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동영상까지 심의하면서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18일에 방통위가 얘기했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볼 수가 있는데 불과 뭐 일주일 만에 이 인터넷 보도 심의를 강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일반 신문, 일간지 기성신문이 인터넷 송고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인터넷 언론사,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들의 보도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방송통신 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가짜뉴스 긴급 심의 대상이 된 건데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인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일단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과 심의 규정상의 방통심의가 이 통신심의로 심의할 수 있는 거. 방송이나 통신에 포함되냐 이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불법 정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나 음란물,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 피해자 2차 가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커뮤니티나 뭐 블로그 게시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좀 가짜뉴스는 결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왔고 근데 방통위 얘기는 사회질서 위반과 명예훼손도 정보통신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인터넷 신문 가짜뉴스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사회질서 위반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인터넷 신문 보도도 심의 대상의 의미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와 신문윤리위 자율기구를 통해서 심의와 제재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방심위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정권 차원의 정권에 좀 불편한 그런 보도들을 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고하는 의미로 심의할 테니까 이거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듯한 그런 어떤 기제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보도 지침이나 검열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난 25일 팀장급 직원이 유일임 이 방통심의위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척결하시려는 가짜뉴스는 도대체 뭐냐.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위원회가 그동안 지켜온 통신심의의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면서 인터넷 언론사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링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게 맞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로 KBS, JTBC, YTN이 가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라디오까지 줄줄이 중징계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의 확정적인 상황인데요. 방송 뉴스뿐 아니라 이 김만배 인터뷰를 지난해 3월 8일 그리고 3월 12일에 인용해서 언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법정 제재 방송통신위원회 제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되는 법정 제재가 예고돼 있습니다. 어제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한 건으로 역시 이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먼저 민원 처리를 해서요. 법정 제재가 사실상 전제되는 의견 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KBS의 주진우 라이브 그리고 최경영의 최강시사 TBS 라디오의 신장식의 신장개업 이렇게 프로그램들이고요. 이미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의 시선집중,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의 이동영의 뉴스 정면순부는 이미 또 의견 진술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인터뷰를 언급했던 작년 이 3월에 라디오 방송들이 줄줄이 법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방송 뉴스가 이미 과징금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는데 이 라디오에도 과징금 최고 수위를 물리느냐 이 점도 주목이 됩니다. 사실 라디오 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른 인터뷰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이 과징금이 나온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들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최경영 기자를 이미 형사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명절 앞두고 많은 분들 추석 밥상머리에 경제 이슈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자, 부동산 관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비가 기업 빚이 소폭이지만 모두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이따 하도록 하고요. 가계대출 증가가 상당히 큰 지금 부담으로 되고 있네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 여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그러니까 자금 순환 통계상 가계와 기업 부채의 합을 말하는데요. 신용이라는 것은 그 비율 추정치가 225.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계와 기업의 빚이 국가 경제 규모의 2.26배에 달하는 그런 의미예요. 엄청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전 1분기 말보다 1.2%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인데 특히 이제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주담대 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이게 좀 많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가계 대출을 해주는 그 허들을 좀 낮추고 뭐 대출 금액도 좀 늘려가다 보니까 뭐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도 나왔다가 뭐 이제는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빚을 더 잘 내줘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 느낌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빚을 더 많이 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의 비율도 올라가서 이게 나중에 연체율 증가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악성 그 부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에 2, 3년 뒤에 부동산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신도시 3만 호를 포함해서 총 5만 5천 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를 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또 하나는 이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요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렇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도 10조 원이나 늘려서 말 그대로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그리고 다른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최근에 이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 공급 물량보다 실제 공급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올해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를 했고요. 착공 물량도 56%나 감소를 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물량이 없다 보니까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청약 시장은 과열이 되는데 또 민간 부동산 개발 시장은 또 땅값 하락 등 좀 냉각되는 분위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 물량을 더 주고 대출을 더 풀어주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또 업계에서는 이게 언발의 오줌누기다.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PF 시장에서는 이 땅값이 떨어진 데다가 최근에 채권 이자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원자재 값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PF에 돈을 빌려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쩐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투자를 하거나 뭐 만기 연장을 계속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 완화해주고 이 보증 규모를 10조 원 정도 늘려준다고 해서 과연 이 PF 시장의 활성화가 되겠느냐. 기본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신도시 3만 호 이런 거 가지고는 시장이 신호를 주기 어렵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더 파악해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科의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얼마나 달달할까요? 2981님. 이제 연휴의 시작인데 연휴 기간에도 일을 계속하면서 시사본부를 듣게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청취자분들 모두 즐거운 추석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 대신 또 추석 인사를 건네주셨네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7909님이 신청하신 명곡입니다.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의 Perhaps Love를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Oh, love to some is like a cloud, to some as strong as steel. For some a way of living, for some a way to fee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표기 형태는 다른데 발음은 같아서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리다로 발음되는 것과 저리다로 발음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다리다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삼이나 녹용과 같은 보약뿐만 아니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대추차나 생강차 같은 것들도 오래 끓여서 재료가 잘 우러나게 합니다. 이같이 약재 같은 것을 물에 불려서 우러나도록 끓이는 것을 발음나는 대로 달이다라고 쓸까요? 아니면 다 밑에 리을 받침을 써서 달이다라고 쓸까요? 이 경우에는 다 밑에 리을 받침을 쓴 달이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대로 쓰는 다리다는 옷이나 천 같은 것에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해서 다림이나 인두로 문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이처럼 푸성귀나 생선 따위를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에 담가 간이 배어들게 하다를 뜻하는 동사 절이다는 저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절이다가 맞습니다.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인데요. 소금 따위를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소리나는 대로 쓰는 절이다는 쑤시듯이 아프거나 감각이 둔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오래 앉았더니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인 내일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일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22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높은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25도, 강릉 23도, 광주 26도, 부산, 제주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의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북의 늦은 오후까지,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은 밤까지 비가 좀 더 내릴 텐데요. 대부분 5에서 10mm,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28도, 강릉 29도 등 오늘보다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일요일 아침 서울이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힘이 궤변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물론 우리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 관심들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KBS도 지금 중계를 하고 있죠. 중계단이 이제 꾸려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조현정 평론가는 이런 스포츠 경기 특히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시청을 해요? KBS TV를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아니 또 들으시는 분들이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죠? 어쨌든간 또 보다 보면은 이게 막 빠져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로 지금 스포츠 중계 기술이 나날이 더 좋아져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우리 KBS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뇌시킨다고 해서 막 주변에 비판이 많더라고요. 자제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태극 전사들이 메달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지금 금메달 사냥 또 메달 사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메달을 따나 안 따나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놀랍고 아쉬운 논란이 벌어졌어요. 한국 테니스 간판인 권순우 선수가 안팎으로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서요. 예,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마다 게임도 매너도 다 졌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5일자 경기였는데 권순우 선수가 원래 1회전은 부전승으로 통과를 해서 바로 2회전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태국 선수를 만났는데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인 태국 선수가 세계 636위 랭킹이에요. 무명 선수인 거죠. 근데 권순우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훨씬 높은 급이죠. 세계 랭킹으로 치면 112위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또 금메달을 목표로 했던 그 정도 급의 선수고. 근데 문제는 이 지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온 그 권순우 선수의 행동이었어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라켓을 여러 차례 코트 바닥에 내리쳤고요. 라켓이 박살났고, 그런데도 이제 의자를 가져와서 2차례 또 내려쳤고, 짐을 챙기다가도 다시 라켓을 집어들어서 코트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왜 별명이 뭐 신사의 스포츠다, 매너 뭐 이렇게 끝나고 악수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 그럼요. 아무리 패한 마음 또 패배한 그걸 분을 사귀지 못하고 또
승복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지킬 건 또 지켜야죠. 근데 이제 상대 선수가 청한 악수를 무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고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졌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항저우가 중국이니까 이 중국 현지 그 SNS 웨이보에서는 이게 뭐 어제까지만 해도 600만 회 이상의 조회수,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급기야 장미란 문체부 차관도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비판이 커지면서 여자친구로 알려진 원더걸스 유빈 씨한테도 이제 댓글 테러가 이어졌어요. 결국에 권순우 선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 관중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태극마크의 무게를 깊게 생각하고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상대 선수에게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과를 했는데, 이제 비판 중에는 그 라켓을 던지는 모습이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사랑하고 사진사가 눈을 사랑하는 것처럼 테니스 선수도 라켓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고요. 이 소식을 외신마다 굉장히 빠르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사에서 전 세계적 망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대방 선수의 교묘한 비매너가 원인이었다라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는 있어요. 소우닷컴이라는 곳에서는 그 태국 선수가 심기를 계속 건드렸다는 겁니다. 1세트 후에 10여 분간 길게 자리를 비우거나, 뭐 3세트에서는 권순우 선수가 상승세를 보일 때 갑자기 이제 그걸 끊으려고 좀 메디컬 타임아웃을 뭐 요청하거나 이랬다는 건데, 매너가 없는 선수긴 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라켓을 이제 관중들이나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라켓을 던지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제가 보자면 어깨에 다치고 좀 긴 시간 슬럼프처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8월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후에 6연패 지금 보이고 있고요. 좀 스트레스가 심각했던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예. 우리 박상훈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는데, 태국 선수의 지연 작전이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훌륭한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에티켓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권순우 선수 반성할 것도 반성하고 또 심기일전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로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로톡과 변협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로톡이 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공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요 앱이죠. 스마트폰에 앱 깔아서 변호사랑 매칭해가지고 뭐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어떤 변호사가 나한테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른바 모바일 법률 상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채팅처럼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고, 근데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에 이런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이게 징계가 가장 낮은 수위는 견책이 있었고 가장 높은 수위는 한 1,500만 원까지도 과태료를 내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이제 변호사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 법무부가 3차 심의기일을 연 건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로톡의 손을 결과적으로는 들어준 겁니다. 변협은 별도로 불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의 쟁점이 그겁니다. 그 로톡이 누군가 이렇게 특정 변호사를 찝어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건지, 그리고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의 제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로 좀 축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법무부 징계위는 일단 노출 순서, 변호사가 어느 라인에 나오느냐, 이런 노출 순서는 무작위라고 봤고요. 다만 뭐 요즘은 알고리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일반인 국민들 시각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광고비를 내면 이제 프리미엄으로 메뉴에 뜨게 하거나, 그렇겠네요. 예, 이런 서비스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낸 거를 마치 이제 제일 인기 많은 뭐 배달 앱으로 치면 주문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유능한 변호사처럼 이게 착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내심 그 변협과 로톡의 갈등 사이에는 그 포화 상태,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라는 위기감도 작동을 했을 거예요. 워낙 많은 변호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로스쿨이 있고 나서 계속 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 변호사들은 이게 기성 변호사들에게 쏠리는 사건 수임 기회를 본인들도 어떠한 홍보 창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도 일부 있긴 합니다. 물론 또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기가 힘든데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고 수임비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역시 과대 광고 등은 보완해야 되는 지점이겠고요. 이번 결정으로 이런 앞으로 로톡과 비슷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법률 시장과 플랫폼이 접목되는 서비스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참 바깥에서 전문화된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좀 아이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 장소만큼은 아이들이 안 돼요. 또 이 장소만큼은 어르신들이 안 돼요. 상당히 또 그래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예. 자,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카페 사장이 매장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 손님에게 건넨 쪽지 내용이 문제가 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카페 점주 사장이 그 손님한테 가서 메모를 보낸 거죠. 근데 메모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으신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 라는 건데 좀 어폐가 있죠. 예, 이 쪽지 내용을 받아보셨다면 어떠실지. 그러니까 결국에 어르신께서는 이게 좀 민망한 상황이 됐으니까 자리를 떠났는데 요 쪽지를 본 자녀가 분통을 터뜨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글쓴이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연유를 여쭤봤더니 커피 한 잔을 사고 오래 계셨다고 말씀을 하더라. 근데 이 상황은 뭐 커피를 더 시키지 않았거나 뭐 요런 게 문제일 텐데 갑자기 왜 나이 관련 지적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만석인 것도 아니었다. 손님이 많지도 않았다고 했다.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노시니어존이라고 밝혀준다면 감사하겠다. 요렇게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장사에 조금 도움이 안 된다는 성격이 더 강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일단 그렇게 여론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장도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고객 이용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7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일이 커지니까 가맹 본사도 사과를 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 카페 리뷰란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이 여기는 나이 차별하는 카페, 노인 혐오하는 카페다. 사장 본인은 영원히 안 늙을 것 같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7시간이면 정말 너무 오래 있었는데 카페 주인의 고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이제 대부분의 반발이 그럼 오래 있던 게 잘못이면 한 잔 더 주문해달라고 하거나 다른 자리로 좀 비켜달라고 하거나 하면 되지. 젊으신 고객들이 아예 이쪽으로 못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안을 줘서 내쫓으려는 심보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그 아까 노키즈존에 대해서도 말씀을 소장님이 해주셨지만 네. 그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불편함을 마주했을 때 차별이나 배제가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요즘에는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러네요. 뭐 노 추리닝 존도 있고 노 20대 존도 있고 그렇네요. 네, 요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좀 특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노 추리닝 존 같은 경우에는 카페 갈 때까지 내가 추리닝 못 입고 옷을 지적받아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제일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존이 있네요. 뭐죠? 노 아재 개그 존. 여기도 저희 스트릿 뉴스 파이터 제 시간에는 네. 노 아재 개그 존으로.
우리 상시 개편 체제입니다. 네. 농담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그동안 뭐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동안 뭐 바쁘셨어요? 아니면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뭐 아니 시사본부에서 연락을 주시는 거지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니까 저도 잊어버리게 돼요. 네. 그죠? 네. 한 달에 한 번. 네. 그나저나 못 뵙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네. 당에서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징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쨌든 언론에 나와서 당과 이제 대통령 비판한 걸 가지고 뭐 당의 발전을 뭐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예. 민심을 이탈하게 한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지도부나 대통령이신가요? 그게 저는 좀 헷갈리는데 민심 이탈하지 말라고 제가 비판하고 쓴소리한 건데 응? 근데 이분들은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그 한창 뭐 오염수, 그다음에 저 해병대, 그다음에 홍범도, 뭐 양평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총선에서 이 힘들다. 특히 수도권은 폭망이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게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니 근데 뭐 기본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의 발전을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당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긴 어떤 한데.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런 징계를 받으시는데. 저한테 통보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결정됐다. 통보 저 어떻게 알았냐면 네. 그 기자님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징계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네. 그럼 징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주의 촉구 뭐 이런 건데 이게 아주 고약하죠. 왜냐하면 무슨 당원권 정지 이런 거면 제가 막 소명도 하고 난리를 칠 텐데 반발을 하고. 네. 근데 주의 촉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막 난리치기도 뭐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뭐 하고.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것도 뭐 소명 절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자존심 상하게 막 소명 따지고 뭐 하고 할 거 있나요?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그리고 따질 만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걸 가지고 기분 나쁘면 어쩌냐. 그다음에 기분 나쁘다고 징계하냐? 징계권은 엄청나게 남용하네. 우리 당은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하면 조금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면 징계를 다 당하는 당이구나. 이거는요. 제가 자유 얘기 꺼내지 말라. 자유 얘기.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자기 발언, 정치라는 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고 쓴소리하고 특히 우리 당은 지금 전부 다 공천 받으려고 줄 서서 난리인데 아마 이분들은 공천 받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만 봐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쓴소리 계속하면 이상하게 이해를 못 하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를 주면 공천에 불이익이 올까 봐 또 납작 엎드릴 거라고 또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사실은 공천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죠? 예. 네. 그럴 문제는 아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할 얘기는 끝까지 한다.
지금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리셨는데 YS가 했던 그 발언 내용 같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국민의힘을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탄압하고 핍박해도 네.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고 결국 순리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니라고 하고 듣기 싫다고 뭐라고 하고 징계를 주고 난리를 쳐도 국민들 민심의 이탈에서 자꾸 문제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히 정책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계속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그럼 결국에는 순리대로 가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 말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갖다가 문제를 삼아버리면 그런다고 제가 입을 닫을 리도 없지만. 네, 주변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이 당을 떠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당을 이제 떠나는 순간은 이제 포기할 때겠죠. 포기. 아무리 오히려 더 해도 이야기를 안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 당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럴 때 그러면 떠나겠죠. 그럼 아예 정치를 안 하든 아니면 하게 되면 이 상황을 내가 그러면 이 당 안에서 얘기해서 안 되니까 내가 바꾸겠다. 이런 결심이 섰을 때겠죠. 고민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한번 당의 쓴소리를 더 해보려고요. 네.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고 호흡을 같이 해서 장관이 될 가능성도 열어둘 수도 있고 또 공천도 좀 더 손쉽게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정치인으로서 더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익이 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정치인 이현주가 민심을 잘 새겨 듣고 민심과 같이 가느냐. 저는 그래서 국민들 다수로부터 지지받는 길을 가느냐. 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가느냐.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가느냐. 저는 그게 정치인으로서 궁극적인 이익.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궁극적인 이익이라는 게 자리나 그까지 공천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그거는 사실은 내가 뭔가 역사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름을 좋은 의미에서 이름 남기고 역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되겠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닌가요? 그 자리가 그까짓 게 뭐라고. 물론 장관 자리가 좋긴 하지만 그거 예를 들어서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 하다가 나오는 건데 하고 나서 욕먹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월급이 그렇게 탐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눈앞의 이익이라든가 자리를 탐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좋은 평가를 듣고 내가 정치 참 잘했어.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정치를 했어. 이러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훌륭한 저도 잘못할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초심도 그랬었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 굉장히 많이 해서 또 문재인 정권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요.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 여당이 되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납작 엎드린다면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제가 정권 비판 막 했던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자, 결국 기각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반반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 뭐 엄청나게 증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1006쪽의 검찰 의견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걸 제가 다 직접 1006쪽을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잘 모르겠다. 그런데 상당히 법원이 정무적으로 압박을 좀 받긴 하겠다. 이렇게까지 검찰 정권 또 여당에서 난리인데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800페이지 정도의 그 결정문 나온 걸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못마땅한 건 있는지 몰라도 이 결정적인 증거는 많지는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천인공노할 범죄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였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들게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재판 받으셔야 되고 끝에 가서는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 판단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정도를 가지고 구속을 시켜서 수사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동안에 도대체 뭐 어떻게 보면 후보 시절부터 하면 이런 건들을 가지고 한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우리가 정치권의 핵심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수사를 했던 것이고 검찰은 또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검찰의 타격이 강하게 크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강하게 견제한 거죠.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압수수색과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거의 주도했잖아요, 이 사건들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거 절대 뭐 이게 유죄다 무죄다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제 지키면서 그냥 조용히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정치의 중심에 이 사건 가지고 막 활극이 벌어지는 이거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쪽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더 이상 이 사건들을 가지고 정치판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검찰이 조용히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조용히 수사 이제 마무리하시고 빨리 기소하시고.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더 이상 막 정치권에 시끄럽게 하지도 말고 또 법원에서도 조용히 사법 처리 재판에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조용해질까요? 저는 언론에서도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겹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사건만.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 뭐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됐지만 조금 큰 것만 보더라도 탄핵 때 즈음부터 해서 지금 거의 2016년부터니까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한 7년여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구속,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200명 넘게 측근들 구속, 그리고 5명 자살, 그리고 나서 대통령 48년 구형.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전부 다 흥분해서 그땐 몰랐지만 이거 너무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 한복판에 검찰 수사가 주인공이 되면서 물론 그분들의 잘못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걸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증오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증오만 남았어요. 그죠? 상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뭔가 통합과 어떤 개혁의 리더십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 또
검찰 가지고 또 수사 적폐 수사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었지만 또 다시 검찰의 수사가 정치 전면에서 계속되면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정치 전면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분들이 내뱉는 말들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정말 저는 망국의 길이다. 이거는 거의 무신 정권이 무신 정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라가 망해갈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죠. 민생으로 돌아올 때다. 그렇죠. 추석이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국민들 삶 그리고 안보도 위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야가 저는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휴전을 좀 하고 네. 예, 저는 좀 이렇게 다시 좀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특히 여당에서 더 이상 비난하고 막 화내고 또다시 막 집착하고 구속에 이러시지 말고 네. 예, 정말 좀 형님다운 모습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그렇게 바라시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긴 근데 그렇게 합니다만.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로. 자, 여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추석 명절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기사회생 하신 거고요.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끌어왔지만 수사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수사 요 정도 선에서 어쨌든 수사는 마무리 순으로 가고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아마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민의힘의 아주 극렬 지지층은 좀 속상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상대 정치적 그러니까 정적이죠. 정적을 이렇게 상대의 어떤 사건을 막 통해서 사건을 막 후벼 파서 괴멸시키고 그래서 이거 거의 활극이잖아요. 활극. 이렇게 해서 상대를 죽인들 사실은 그런 방식은 계속 반복이 돼요. 보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는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지지층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좀 상대의 입장 그거를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탄핵 직후에 그 적폐청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이 너무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개혁과 통합으로 나가지 않고 상대를 괴멸시키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너무했구나. 결국에는 검찰의 칼이라는 것은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썼을 때는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좀 돌아보고 이 보수층도 그때 우리가 당했는데 또 지금 상대를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것을 막 앞장세워서 그래서 정치가 사업화되는 것을 우리가 정치가 실종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뭔가 정치를 복원시키자.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추석 때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들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좀 안심이 안 돼.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지금. 그죠? 활극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야 간에 지금 전쟁과 같은 활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구속영장 이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책임론도 나옵니다. 그렇게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고 뭐 정권 보복이냐 또는 야당 탄압이냐까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다. 한 장관의 거치, 한 장관의 책임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수사를 본인이 하신 건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지 검찰총장은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때 체포 동의안 그 의결을 요청할 때 보면 벌써 두 번째 할 때마다 본인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고 마치 본인이 수사를 책임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는 바람에 검찰총장이 원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별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를 본인이 다 일일이 지휘해서 본인이 다 움직인 것처럼 인식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정무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이번에 그 법원의 결정을 보면 어떻든 간에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그 이제 위증교사 그거를 제외하고는 소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그 난리를 쳤는데 이 뭔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 수사한 결과물에 비해서 너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실력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둘 다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수사에 역량이 부족했고 그 역량이 아니면 이게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면 실제로는 큰 그게 없었는데 계속 그걸 블러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블러핑했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언론에도 얘기를 했던 게 왜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왜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야 된다. 최소한을. 어차피 의원들은 다 알고 다 읽어보고 오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다 하고 오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감정을 싣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치 자기가 수사한 담당 검사처럼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인 만큼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이 있죠.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거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법률 위반이 있을 거냐, 이게 직권남용이냐 그러면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오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라고 할 것이냐. 저는 검찰이 자꾸 직권남용 뭐 제3자 뇌물죄 막 이런 거 배임죄 이런 거 남발하는 것도 싫고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걸 가지고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서 막 걸고 이것 자체가 지금 뭔가 상호 이렇게 막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서로가 검찰과 정치권이 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이 그러면 한쪽이 또 그러고.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자제를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제할 때가 됐다. 절제할 때가 됐다. 이제 제발 그만 흥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사실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올해가 1% 초반대 성장인데 성장 동력이 떨어진 건가 이런 걱정들도 되고 지금 물가가 추석 앞두고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국민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마 이런 상태에서 나가서 막 인사하고 이러면 욕만 먹을걸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무슨 누구를 어떻게 한다. 지금 그런 건 일단 둘째 치고요. 사실은 여기서 물론 지적할 거 지적하고 저는 짚을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먼저 국민을 생각해서 좀 더 대승적 모습을 보이느냐. 사실 그게 이기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야당의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면
이재명 만나야죠. 대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만나야죠. 그분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야당 대표. 어쨌든 170석, 180석의 야당이고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뭔가를 합의를 하려면 국회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안 만난 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범죄자를 어떻게 만나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사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에서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범죄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사 나중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얘기를 이게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분이 무죄냐 유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재판 과정은 재판 과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계속 정치를 개점휴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손준성 검사인가요? 그분은 재판 중이었는데 승진시키셨잖아요. 대통령이 당연히 알고 했겠죠. 그거는 그죠? 그 보고 안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판 중인데요. 승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 밑에 어쨌든 검사 잘 아는 그리고 그 가까운 검사에 대한 인사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야당 대표는 못 만납니까? 재판 중이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를 사적 감정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공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공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 2차 개각의 형태로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 후보자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는 김행 장관 후보자인데 자, 대통령이 인사 제2차 개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도 정말 우리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하는 인사였죠. 심지어는 신원식 장관 후보랑 그 김행 후보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MB의 올드보이가 다시 귀환했다라고 하던 유인촌 장관 후보, 그리고 특히나 그분이 과거에 어떤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있었는데도 이게 완전히 지금 묻혀버리고요. 그분은 아예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앞에 두 분이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데 보면 어쨌든 말도 말이지만 과연 이렇게 그 어떤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권을 수호하는 어떤 일선에 있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행 후보자 문제는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나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사권을 갖다가 일종의 이렇게 너무 오바해서 이렇게 막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인사권이라는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이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이고요. 그것은 이 공적인 권한이에요. 내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핵심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막 그 인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고해야 된다. 이 인사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결과가 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니까 그냥 의뢰이 그러려니 해도 야당이 다 반대를 하고, 그럼 여론 한번 보세요.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론도 안 좋고 야당도 반대를 하고 이러면 이게 민주적 통제의 어떤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존중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보통 명절에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112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좀 이제 가족 간의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 같은 거, 화재 같은 거, 부주의하게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명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또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연쇄살인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들이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형수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 어떤 시그널,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사형수들은 한 곳에 모여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산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돌립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를 돌리는데 만약에 한 곳에 모아두면은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관 분들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고 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한 곳에 모은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전에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곳 전국에 4곳인데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 대한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까 서울구치소밖에 집행시설이 제대로 된 데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동안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사실이 엮여져 갖고 실제로 혹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신호를 또 외부로 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유영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겁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 사람들은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거 집행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수 59명이 있습니다. 사형수 59명이 있는데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근데 2020년 우리 정부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해왔고요. 작년도 역시 똑같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약속이고 그 주권 국가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여러 주들이 사형 집행을 계속 해는데 이유가 이제 주지사들의 정치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무나도 이제 이 사회가 좀 여러 흉악범들이 많다라고 하는 여론 때문에 주지사가 질타를 받게 되면 집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못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 또는 사형 제도가 되겠죠. 아니 이 집행을 하면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다. 또 반대로 사형 제도를 한다고 해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겁니까? 범죄학의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범죄학자들이 정반대의 결론을 많이 도출해 왔습니다. 어떤 주에서 이렇게 했는데 낮아졌더라. 근데 그걸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별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사형 제도가 있건 없건 저지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무엇인가 이런 우리 사회가 뭔가 딱 잡혀 있다라고는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흉악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만약에 결과가 좋다고 하면은 낮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여론에서 집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더 연구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그렇군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단 사형 실제로 집행 될 시점까지 또는 아니면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면은 무기징역으로 계속해서 수감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사형수는 미결수였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에 사형수라는 별도의 처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모라토리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무기수들은 사실은 무기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사형수는 사실은 무기수인 거죠. 가석방이라는 게 없네요. 없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관리가 그렇게 힘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일가족 사망 사건입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파, 김포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총 5명이 목숨을 잃었네요. 예. 사실은 그 중에 두 분은 외력에 의한 질식사라고 하니까 다른 가족에 의해서 타살이네요. 예, 타살당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부검상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은 각각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제일 말하자면 10대의 아이는 김포에서 다른 4명은 각각 또 아파트 단지 아니면 빌라 그러니까 3곳에서 나눠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방식의 자녀 살해 후 자살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런 방식이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한 40대 여성을 기준으로 남편과 자녀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5사람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건 발생 장소 또 시점도 다 다르다. 이런 상황인 거는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가족의 위기가 핵가족 중심이 아니라 확대 가족으로 확대됐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3세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말하자면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성대 그다음에 자녀대. 3대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발생했다. 조금 더 위기가 가족의 위기가 좀 확대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우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범위가 확대됐을까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해보면 자녀를 살해한 후에 부모가 자살을 한다거나 또는 부모를 살해한 후 자식이겠죠. 자살을 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은 지금 시어머니도 등장하고 시누이도 등장하고 자녀도 등장하고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이제 표면적인 원인은 채권 채무 관계, 즉 말하자면 이 40대 여성이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종의 사기로 피소된 상태에서 이 가족 자체가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몰락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극빈층으로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급격한 가족 위기가 지금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자산을 보면은 그렇게 호소면 빈곤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또 자신이 원인이 된 문제라면 자신만 스스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가족들까지 다 포함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가족 중심주의가 흔히 말하는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일종의 그릇된 어떤 책임의식 때문에 이렇게 살해 후 자살로 나타나는 확대 가족의 살해 후 자살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겠는가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핵가족 형태인데 확대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살해 사건인데 송파, 김포 일가족 사건뿐만 아니라 영암, 대전 다 비슷한 이유인 겁니까? 예.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녀 살해 후 이런 형태의 사건들이 대략 비슷한 형태, 급격한 형태의 가족 위기를 다른 형태로 도움을 청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택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 세 사건이. 통계적으로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를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뭐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 말씀처럼 이 범죄에 관련된 데이터 집계 분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가족이긴 하지만 부모든 자녀든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게, 심지어는 더 학대된 가족까지인데, 이런 선을 넘어가게 되는 심리, 이런 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자식은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돼도 내 부모님은 괜찮으신데, 이런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릇된 책임의식이라든가 그릇된 소유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가족 중심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개인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연대 시스템에 조금 가족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거기에 못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좀 더 흔히 말하는 빡빡한 형태, 너무 경직된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을 좀 가족 간에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좀 차별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족의 규정 자체를 느슨한 개인 간의 연대로 바꾸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가족 세대가 다음 세대나 그 아래 세대를 책임져야 될 이유에 대한 거를 좀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없어져도 사실 자녀라든가 부모가 사회가 부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명절 되면은 뭐 교통도 양이 늘어나니까 일어나는 사고도 있을 테고, 또 뭐 화재 안전사고, 이 추석 명절 사고 없도록 어떻게 좀 잘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인사사고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다툼, 이 나중에 어떤 재산, 네가 더 재산만 해, 내가 재산만 해, 이런 형태의 다툼이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이건 인재죠, 말하자면 사람 간에. 네. 또 하나는 이제 불나는 겁니다. 뭐 식용유를 그냥 놨다가 이제 술 먹고 있다가 이제 거기 불이 붙어가고 하는 화재 사고는 그런 형태죠. 동태전 굽다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런 형태고 특히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튀거나. 그러니까 한 분이 오랫동안 하니까 기름이 튀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가사노동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같이 배려하고 생각해 주면은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입은 무겁고 지갑은 가볍게. 그러니까 말로서 사고가 난다. 명언이 지금 터져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주변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저는 배상원 프로파일러가 직접 붙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배종찬의 수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권 뉴스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발 추석 명절 연휴만큼은 민생과 경제와 주변의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어디 안 갑니다. 12시 20분에 여러분들 뵙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또 설레는 그런 추석 준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